어, 이제 그 민법 공부를 잠시 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걸까? 이거 민법에서 이야기를 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그 사람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 뭐 그때 말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뭐뭐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자격이 있다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권리 능력.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무슨 황당한 소린가,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그럼 뭔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어떤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다, 그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망하고 나면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런 거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회사라 그러면 언제,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이 생깁니까? 설립 등기를 한 때 권리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위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출생했다 또는 회사라 그러면 설립 등기를 했다, 이때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고, 없어지는 건 일반적인 사람은 사망을 했을 때 없어지겠지, 법인은 청산사모의 사실상 종결시 그때 없어지는 그걸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만드는 발긴,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발긴이 회사를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회사의 권리 능력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때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채무자, 채권자가 될 수 없다. 아시겠죠? 아직 회사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생했다, 출생한 지 1시간이 된 어떤 아기가 있다, 신생아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 아기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소주를 한 1000병 정도 마셨다, 뭐 죽었겠지만 한 1000병 정도 마셨다, 이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의사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능력은 이제 사람마다, 그리고 똑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들쭉날쭉하겠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소주를 한 1000병 마신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무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위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소주를 한 뭐 15병, 뭐 20병 이상 마시더라도 의사를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완전히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 다투어진단 말이지. 또 어떤 아이는 만 17세 때도 소비대차 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뜻을 꿰뚫고 있는 아이가 17세의 그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 20세가 훨씬 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나 소비대차 또는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해 조금 덜 떨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은 25세, 40세, 50세가 되어도 매매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다투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완전히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두부로 이제 자르듯이 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둔 걸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이제 말을 하면 되겠네. 행위 능력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세 사람을 알면 됩니다. 행위 무능력자 아시죠? 첫 번째, 미성년, 만 20세가 안 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정치산자, 세 번째 금치산자입니다. 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하다, 그걸 한정치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금치산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능력이 없다,
결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미성년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만 20세를 기준으로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20세가 안 되었지만 뭐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어쨌거나 행위 능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20세가 넘었을 때 나는 좀 공부를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치산, 금치산은 법원이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금치산, 한정치산은 법원의 선고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한정치산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정치산자가 되는 겁니다. 행위 능력은 없는 거예요. 법원이 선고를 해버리면.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미성년자하고 한정치산자는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좀 이제 더 이제 다운되는 낮은 그 취급을 받지요.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한정치산자는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법정 대리인이 그냥 대리를 해버릴 수도 있다.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치산자는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행위를 하는 건 안 되고 오로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만 17세 된 아이가 자기 재산을 비싼 재산을 매도를 했다. 그렇게 했다거나 혹은 금치산자가 스스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입니다. 여기에서 무효하고 취소가 무슨 뜻일까? 대략 느낌은 오시죠?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그건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취소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효력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걸 취소 가능한 행위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효는 그냥 내버려둬도 무효인 것인데, 하지만 행위 무능력자가 어떤 행위를 민법 규정에 반해서 이제 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 가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이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형법에서 쓰는 불법행위와 또 뭐 민법 상법에서 쓰는 불법행위는 또 조금 뜻이 다른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상법이니까 한마디로 불법행위 능력이란 누구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누구누구는 불법행위 능력이 있다는 거고, 누구누구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걔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때는 불법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행위 능력은 누구한테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능력은 이게 민법하고 형법하고 조금 달라요. 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으면, 예외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위 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99%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1% 이런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쉽게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 능력도 있다. 무슨 뜻? 만 20세가 넘었다 그러면, 그리고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하실 분은 불법행위 능력 뒤에 땡땡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과 일치, 일반적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과 일치. 그리고 이 불법행위 능력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대략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위 능력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대충 개념적인 걸 하자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가 우리가 진도가 좀 못 나가는 게 이런 민법 공부를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서 해야 되니까 진도가 좀 이제 첫날 이튿날은 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실게요. 민법에서 말한 대리 이걸 좀 알아봅니다. 대리가 뭘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한 채 매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매를 할 이 시점에 내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나 대신에 내가 아는 어떤 후배 또는 내 아내에게, 이번에 매매 계약을 내 명의로 하되, 당신이 대신 좀 해라. 이렇게 시키겠지. 이렇게 시키는 거, 이걸 숙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숙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숙권, 권한 대리권을 준다, 대리권을 준다, 그걸 숙권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주 내 친한 친구에게 숙권을 해서 네가 나 대신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라.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된 친구가 아파트 현재 소유자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 이거 만약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러면 아파트 매수인이 되는 건 내 친구가 매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수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법률 효과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귀속이 된다. 얘들 둘 사이에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는 거지 대리인한테 귀속이 되는 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이것을 이제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리. 그래서 대리에서 이것을 앞에 약간 좀 의문스러운 게 있을 텐데 아니 어떤 건 화살표, 숙권 행위는 화살표를 한 개를 그었고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화살표를 두 개를 그어뒀네. 이게 왜 그럴까? 뭔가 하면 원래 법률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내가 이 학생 지우개가 아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할까? 청약한다 그러지. 청약. 그래서 이 학생이 지우개를 이제 뭐 한 개당 뭐 500원에 팔겠다 그러면 승낙을 한다 그러지.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가 두 개가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거든요. 하지만 숙권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 있는 이 학생한테 당신 내 대리인으로 좀 행위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응 내가 해드리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당신 나 대리인 해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리권은 그냥 발생합니다. 대리권은 상대방이 오케이 해줘야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사표시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그건 뭐라고 부를까? 단독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분류를 하면 그게 의사표시를 한 개를 가지고 맞는 걸 단독행위라 그러고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걸 단독행위라 그러고 한쪽에서 보내면 반대쪽에서 다시 되돌아와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계약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거래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거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법률 행위도 가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숙권 행위이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냥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더 깊은 걸 묻지는 않으니까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유언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유언을 할 때 내가 가진 재산을 이번에 큰 분쟁 생겼지요. 연세대학교에 700억을 뭐 증여 기증하기로 했다. 유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언이라고 하고 이때 연세대학교에서 예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 유언자가 유언만 하면 바로 유언의 효력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무슨 행위? 단독 행위. 그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응.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체크를 해둘 게 이제 칠판 쳐다봅니다. 요거 대리에서 요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거. 요거를 민법에서 대리의 삼각도, 그렇게 대리의 삼각도. 그래서 한쪽에는 숙권 행위가 있고, 한쪽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한쪽에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요걸 대리의 삼각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다 받고 상법으로 들어갑니다. 상법 6조. 예, 6조부터 8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기할 것도 있어요. 6조 무능력자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데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법정 대리인의 허락 그랬죠.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동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사실은 허락하고 동의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뭐가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허락이라고 하는 말 줄 거고 동의하고 같은 말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건 있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동의하고 그 뭐 비슷한 건가 보다. 이거 하고 체크 표시를 합니다. OX로 대답을 합니다. 금치산자도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할 수 있다. X, 금치산자는 안 되지.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는 없고 허락을 할 수는 없고 직접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조 옆에 짧게 메모를 하세요. 6조 타이틀을 영업 허락 등기 그렇게 타이틀을 쓰세요. 6조 옆에 영업 허락 등기. 그리고 그 다음에 7조 읽겠습니다. 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 즉 동의지요. 동의를 얻어서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본다.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아주 무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자가액이 내가 1억 원을 출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빚이 100억이면 100억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걸 무한책임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렇게 이제 저 지위가 설정이 된 자가 나중에 그 당시에 나는 18세였다 그러면서 나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나와서 거래 안전이 깨지겠지. 이걸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읍시다. 7조 한 번 더. 7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된 때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서는 능력자로 본다. 20세를 넘는 것으로 보겠다. 한정치산 선고를 안 받은 것으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8조입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항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는 금치산자가 들어있네. 앞에 6조 7조는 금치산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8조 금치산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여긴 금치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항 옆에 메모를 하세요. 영업 대리 등기 그렇게 메모를 합니다. 8조 1항 옆에 영업 대리 등기. 그러면 이제 맞는 복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잘 듣고 맞는 복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영업 허락 등기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 대리 등기는 미성년 한정치산뿐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금치산자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조 두 번째 항.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래 법정 대리는요, 예를 들어서 20세가 안 된 아들의 아버지, 한 50세 된 아버지는, 자신의 그 친권을 행사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민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민법에.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는 후견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족 회의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요. 하지만 이런 민법 규정들 따위를 들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대리를 했지만 친족계 동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래 안전이 또 깨질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하자는 게 8조 이항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예컨대 친족 회의나 또는 어떤 재산을 증여한 사람 또는 유언을 한 사람이 아버지 당신은 이것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정 봉기 매체 구조도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인의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상인의 종류를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당연 상인하고 의제 상인이 있었는데 소상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법전에 메모합니다. 구조 타이틀 소상인 줄 긋고
그래서 소상인이 뭔가 하면 자본금 1천만 원 미만, 자본금 1천만 원 미만, and 회사 아닌 자. 그러겠습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 학교 근처에 교문 앞에 가면 뭐 떡볶이 팔고 뭐 호떡 팔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뭐 떡볶이나 호떡 파는 그 리어카 이거 술에 이게 사실은 1,000만 원 이상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권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어서 어쨌건 아주 영세하다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분들을 소상인 그러는데, 만약에 누군가 길 가면서 혹시 뭐 등기하셨나요? 재무제표 작성하셨나요? 뭐 대차대조표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거지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가지가 뭔지 읽어둡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뭐는 소상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배인도 원래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리어카 몇십만 원짜리 하나 해서 저 하는 분한테 지배인을 두셨나요? 그러면 성질 내겠지. 그다음에 상호를 등기하셨나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장부 상업 등기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는 강제하지 않겠다, 의무가 없다, 이런 걸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도 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 줄 것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에 뭐라고 쓸까? 의무 없음, 처벌 규정 없음 그렇게 메모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무슨 뜻? 의무가 없다, 처벌 규정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거든요. 이제 연습 문제 좀 풀고 갑시다. 상인. 연습 문제가 50 몇 페이지에 50페이지. 이거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아래쪽에 여러분들 해설은 습관적으로 손바닥으로 가리든가 가리고 어쨌건 답 보고 풀면 실력 안 느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 보고 1번 문제 10초 안에 푸세요. 시작. 너무 쉽지? 아시겠죠? 3항에 3번입니다. 3번. 비밀로 한다. 비밀로 하는 건 뭐가 아니다? 상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비밀로 이제 상행위를 하는 자. 사실은 상행위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이.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 이 당연 상인이라고 그러죠. 상인 맞고. 2번은 뭔데요? 합잡회사.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죠. 상인 맞고. 4번 상인적 방법으로 농업을 하는 자. 아시죠? 상인적 설비도 갖추었다고 보면 설비 상인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설비 상인. 다시 의제 상인 두 가지가 뭐가 있더라? 5조 1항 설비 상인, 5조 2항 민사회사. 설비 상인과 민사회사가 의제 상인입니다. 그 다음에 5항 소상인, 의제 상인, 상인이 맞죠? 아닌 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 10초 안에 풉니다. 시작. 이거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복습하겠습니다. 당연 상인의 개념 요소 두 가지 암기, 두 가지 자기 명의, 상행위. 의제 상인 가운데 첫 번째 5조 1항 설비 상인의 개념 요소 5가지 암기 시작. 설비 상인. 첫 번째 자기 명의, 두 번째 상행위 외의 행위, 세 번째 영업성, 기업성, 네 번째 상인적 설비, 다섯 번째 상인적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간에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효과가 귀속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캐셔들은 상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면 그 사람은 상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출자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상행위 이외의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회사는 무조건 상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광고 주선업을 하는 18세의 고등학생. 이게 딜레마가 생긴다. 이게 상인일까?
이 사람은요, 상인 자격은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OX로 대답을 합니다. 영업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인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OX. O. 맞는 복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업 능력이 없어도 상인 자격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알겠네.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능력 제도 가운데 민법의 능력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이 있었는데 상법 6조에서 8조 우리 좀 전에 영업 능력 봤잖아요.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4가지 능력 제도 가운데 어떤 거하고 똑같은 대응이 되는 건가요? 행위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으로 말하자면 행위 능력에 대응이 되는 것인데 민법과 똑같아요. 다만 상법에서 6조부터 8조까지 뭐 몇몇 이제 특별한 규정을 상법에서 입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영업 능력은 민법의 행위 능력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이겁니다. 영업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인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상인입니다. 그럼 단지 나중에 취소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5번에 모텔을 짓고 자기 명의로 숙박업을 하는 자. 자기 명의로 숙박업을 한다. 당연히 이 사람은 당연 상인입니다. 상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뭐 한 개 정도만 더 풀어볼까요? 3번 풉시다. 3번 풀면 되겠네. 3번. 다음 중 상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10초 시작. 이게 좀 어렵단 말이지. 뭔가 하면 1번하고 4번 한번 쳐다봅니다. 당구장 영업을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관할 관청에서 인가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4번에 납세 명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종 공법상의 허가, 인가 또는 명의는 상인 자격을 판단하는 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뭐 당구장이든 뭐 음식점이든 숙박업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그 관공서에 가는 건 좀 캥기는 구석이 많잖아요. 이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영업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할 때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그 효과가 자기한테 귀속이 되면 관공서에 했던 신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납세 명의하고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안 따집니다. 그래서 다시 상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명의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공법상의 명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법에서 말하는 법률 효과가 나한테 귀속이 된다 그 뜻이지 공법상 또는 납세 세법상 이런 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아무리 뭐 아내의 그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었다 친구의 명의로 납세 명의를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당구장 장사를 한다 영업을 한다 그러면 상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 법정대리인 승낙 없이 영업을 하는 미성년자 어쨌건 영업을 해서 매도인 매수인 지위가 미성년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인은 맞아요. 그리고 5번 부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유소를 경영한 아들 물주가 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인이다 아니다가 달라지는 건 아니 거의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 은행에서 빚을 지잖아요. 그 은행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상인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3번은 이 사람은 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이마트의 캐셔도 상인이 아닐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마트의 대표이사도 상인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이마트 그 자체가 상인인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이사도 상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풀어볼까요? 7번. 7번 올해 문제네요. 10초 동안 풉니다. 시작.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조금 전에 법전에다가 필기를 여러분들 하셨는데 법전 쳐다보지 말고 영업 능력과 관련해서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무슨 등기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영업 허락 등기, 두 번째 영업 대리 등기. 영업 허락 등기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게 영업 허락 등기고, 영업 대리 등기는 미성년 한정치산 금치산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여기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 증명까지 해야 한다 그런 말은 없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1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등기하여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게 맞지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맞는 것도 체크합니다. 2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때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본다. 아시죠? 7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 한정치산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3번 이걸 무슨 등기라고 부르더라? 영업 대리 등기라 그러잖아요. 영업 대리 등기 맞고,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시죠? 친족회의가 허락을 안 했다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상글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해둡니다. 만약에 어떤 사항에 관해서 이건 반드시 민법상 친족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친족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어떤 미성년의 아들의 재산을 처분을 했다. 이때 상대방의 손이라 그러면 대항을 못하는데, 상대방의 악의라면,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상대방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겠지.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런 사람은 보호가 안 돼요. 아시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지만 악의의 제3자는 보호를 안 해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인은 미성년자이다. 맞는 복인데 이거 시험장에서 여러분 맞는 복이라는 거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읽으세요. 5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죠. 이 경우 상인은 누구이다? 칠판. 여기서 법정 대리인도 대리인의 일종이거든요.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어떤 거래를 하면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벌써 한 10번도 넘게 이야기하네.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인은 자기 명의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는 사람이 상인이. 그래서 아버지가 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 18세의 아들이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잖아요. 상인은 아들이라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복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 다 풀어봅니다. 다 알아서 푸세요. 이제 보실 것이 상업사용인인데, 상업사용인.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모든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는 건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 내가 이번에 매매를 하는데 당신하고 계약을 맺어서 당신이 대신 나 대신 물건을 좀 팔아줘. 위탁 매매 대리를 한다거나, 혹은 당신이 대리상을, 내가 당신을 대리상으로 선임하겠다. 당신을 중개인으로 이런 식으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상, 중개인, 위탁 매매인 이 사람은 스스로 독립된 상인이거든. 이 사람도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일을 독립적인 외부의 보조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상업사용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상업사용인은 내부에서 어떠한 영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딸려 있는 사람을 상업사용인이라고 부르지, 외부의 독립적인 사람은 상업사용인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상업사용인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요소가 종속성입니다. 종속성,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라고요. 뒤에 쓰시죠. 종속성 뒤에 반대 화살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사람은 종속성이 없다. 대리상, 중개인, 위탁 매매인 이런 사람은 종속성이 없으니까 상업사용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리권.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포트를 내부에서 딸려서 종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딴 거를 어떤 현실적인 영업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제조를 하는 직공이다. 이런 사람은 사실행위를 하는 거지. 물건을 만드는 건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이건 상업사용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예,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가 뭐더라? 칠판에 삼각형 그림 한 번 더 쳐다보세요. 대리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무슨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지?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사실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이런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거든. 사실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제조하는 직공이나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 기술적 보조자 그렇게 불러요. 기술적 보조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글자 안 되니까 입으로 외웁시다. 첫 번째 상업사용인의 개념 요소 두 가지가 뭐더라? 종속성 대리권, 종속성 대리권. 이거 아주 기초입니다. 그래서 상업사용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라는 점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리인입니다. 상업사용인은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면 상업사용인은 대리인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았는데 과연 이 대리권을 어느 범위에서 가질까? 그래서 대리권이 가장 넓은 사람을 종류 이제 쓰시죠. 첫 번째 지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좁은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말이 참 길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리고 세 번째, 대리권 범위가 제일 좁은 사람이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입니다.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말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다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두 번째 것을 부분 사용인, 세 번째 것을 점포 사용인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지배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업사용인이 최근에 16년 동안, 14년 동안 출제가 9번인가 10번인가 됐는데 이 가운데 점포 사용인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부분 사용인이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배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지배인. 그래서 먼저 지배인이 어떤 사람일까? 지배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까요? 뭐 유흥업소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상한 거고 그래서 은행 지점장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배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이런 예죠. 신한은행에서 연희동 지점장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임을 했다. 연희동 지점장 갑은 상대방 고객과 어떠한 거래 행위든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거래 효과는 본인인 신한은행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한다. 한마디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 효과는 신한은행하고 고객 사이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신한은행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민법에서는 본인 그렇게 부르겠지. 하지만 상법에서는 본인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 11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이 직접 쓰세요. 그래서 신한은행을 뭐라고 부를까? 민법에서는 본인이라고 부를 텐데 상법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영업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11조 1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주 신한은행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배인입니다. 여기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고객하고 예금 거래를 한다. 그때 계속 수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지배인으로 선임하면 1000번 만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외환 거래를 한다. 보증 거래를 한다. 어음 거래를 한다. 뭐든지 지배인으로 선임을 하면 몽땅 수권을 한 방에 다 받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인의 의는 뭐 그런데 그 두 번째 지배인의 선임, 누가 지배인을 선임을 할까? 물론 지배인을 선임을 하는 것은 신한은행 영업주가 선임을 하죠. 그래서 선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볼게. 첫 번째, 누가 선임을 하는가? 선임 주체. 선임은 당연히 영업주가 합니다. 한데 누구는 누구를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이 상법에 하나가 있어요. 11조 2항 읽고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11조 두 번째 항.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동교동 지점장이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장을 선임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한다는 겁니다. 지배인은 다른 사용인은 선임할 수 있지만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11조 2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 지배인의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지배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자격은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든 지배인은 될 수가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불문한다. 한데 우리나라 상법에서 누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또 한계가 있어요. 법전 한번 구경합시다. 회사법 411조. 오늘 그래서 견출증가 무엇인가 하여튼 뭐 옆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걸로 꼭 붙여두세요.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411조 빨리 읽으세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요. 감사, 주식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거 왜 못되게 하는지 대략 느낌은 오시죠.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업무 집행의 공정성, 타당성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기관인데 지가 스스로 지배인으로 업무를 집행해놓고 지가 스스로 지가 했던 행위를 감사를 한다. 그건 중립성이 떨어지겠지. 타당하게 제대로 이제 감사를 객관적으로 못하겠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411조. 이 411조를 감사의 무슨 의무라고 부르게요? 타이틀 줄 것입니다. 411조 감사의 뭐 금지, 겸임 금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법인이 과연 지배인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장으로 주식회사 삼성물산이 지점장이 될 수가 있을까? 법인이 될 수 있을까? 학설 대립이 조금 있는데 절대적인 통설입니다. 이런 거 출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통설 지배인이 법인은 지배인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배인을 뽑는다 그럴 때 지배인을 뽑을 때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 개인 기업이라 그러면 의사결정 절차가 관계가 없다. 이 뭔 뜻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이제 쓰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개인 기업체인 뭐 주식회사 연희만두 이런 뭐 만두 그 분식 업체를 이제 한다고 합시다. 아주 근데 이게 규모가 이제 커져가지고 연희만두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이제 분점을 낸단 말이죠. 2호점의 지배인도 누구를 선임을 하고 3호점의 지배인도 뭐 선임을 한다. 이거 할 때는 의사결정 절차가 뭐가 있을까? 개인기업이라 그러면 영업주인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결정 뭐 절차가 없다. 하지만 회사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기업, 주식회사 신한은행 회사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영희동 지점장을 선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전을 확인합니다. 상법 393조. 393조 첫 번째 항 빨리 읽고 뭐를 거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무슨 결의 뭐 줄 거둡니다. 393조 1항 빨리 읽으세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1항 그래서
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뭐 대규모 재산의 차입,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이것도 무슨 결의를 거쳐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정리를 하자면 절차 어떻다고요? 개인 기업이라 그러면 선임 절차가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회사 기업, 특히 제일 중요한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배인을 선임을 한다. 이 선임을 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은 뭘까?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신한은행이 연희동 지점장 갑을 선임을 한다. 이 선임 행위를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성질 땡땡 수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교재에 보면 이 수권행위를 자꾸 계약이라고 쓰는 그런 교재들이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는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사표시 한 개만 있는 걸 뭐라고 부르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배인의 임기가 임무가 끝이 나는 걸 말하는 거죠. 끝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 민법 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런 건 출제가 돼요. 또 출제된 적도 있고 하니까 민법이지만 알아둘 건 다 알아둬야 됩니다. 민법 조문을 제가 민법의 내용을 쓸 때는 여러분들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민법 127조에 이거 여러분 받아 쓰시죠. 민법 127조에는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리권이 끝이 나는 것이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 121조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이런 사정이 있으면 대리권은 끝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법에 대해서 상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하죠. 상법 50조 빨리 읽습니다. 상법 50조.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조. 어떤 대리권은 어떤 사유로 끝나지 않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법에서는 본인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대리권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 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상법 1조에서 뭐라고 했더라?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따르고 상관습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상법에 규정이 있으면 민법에 비해서 상법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대답을 합니다. 상사대리권의 종료 사유는 민법에는 4개지만 상법에서는 3개밖에 없다. 3가지가 뭐? 본인의 사망은 빼고 나머지 3가지가 뭐더라?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지배인도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지배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 128조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민법 128조에는 원인된 법률 행위의 종료 그렇게 쓰세요. 원인된 법률 행위의 종료.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중고차 여러분 나이로 봐서 한 5년 내지 10년 타던 중고차를 누구한테 팔아달라 그랬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별로 안 많으실 것 같은데 10년씩 차 탄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래서 중고차를 이제 팔 때요
중고차 팔고 새 차를 구입을 하고 중고차 옛날에 타던 10년 굴리던 차를 폐차를 하고 등록 말소를 하고 이걸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보통 누가 해줍니까? 새 차 살 때 새 차 영업사원이 그 대신 해주잖아요. 그래서 새 차 영업사원하고 맺는 계약은 뭘 맺습니까? 신차 구입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신차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차 옛날 자동차의 매도 또는 폐차 그리고 등록 말소에 관한 그 행위는 영업사원이 대신 해준단 말이지. 이 영업사원이 바로 대리인인 겁니다. 폐차라든가 뭐 등록 말소에 관한 그 대리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원인된 법률관계 만약에 신차 구입 계약을 내가 해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대리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차 구입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한테 등록 말소 기타 폐차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신차 구입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 등록 말소나 폐차를 할 수 있는 대리권도 없어진다. 그게 민법 128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면 법률 행위가 종료하면 대리권도 자연스럽게 다 날아간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OX로 대답을 합니다. 만약 신한은행과 연희동 지점장 갑 사이의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지배권도 소멸한다. OX. O. 맞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다 적용이 돼요. 민법 128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연희동 지점장 사이에 고용계약이 원인된 법률관계겠지. 이게 없어지면 신한은행 지점장 갑의 지배권, 대리권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는 아주 상식적인 것들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배권이 언제 없어질까? 예를 들어서 지배인이 잘렸다거나, 아니면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신한은행과 갑 사이에 어떤 사유가 만약에 발생하면 당신이 옷을 벗는 것으로 하자라고 약속한 그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럼 끝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 정년 퇴직했다. 약정했던 사정이 발생했다.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잘렸다. 해지당했다. 전부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실게.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었잖아요.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인의 권한, 이걸 다른 말로 지배권 그럴 텐데, 여기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리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대리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쓰지는 말고. 첫 번째, 민법에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말이야 내가 해외 출장을 가니까 친구야 네가 나 대신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좀 체결해줘 이렇게 숙권을 하죠. 그럼 아파트 매매 계약 요거만 하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친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지배인은 다르지. 당신 지배인 해라 그러면 시켰든 안 시켰든 모든 행위를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성질이 있겠지. 이걸 포괄정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지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은행 지점장과 거래하는 상대방도 이 양반이 몽땅 다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믿어서는데, 하지만 신한은행에서 연희동 지점장 가백에 당신 딴 거는 다 해도 좋은데 예전에 19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이 그때 외환 그 거래를 잘못해서 우리 외환은행이 엄청나게 신한은행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 외환 거래는 하지 마.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법전 한번 읽어보시죠. 11조 3항. 다시 연희동 지점장 갑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딴 거는 다 해도 좋은데 당신 외환거래는 해서는 안 돼. 외환거래하다가 지난번에 당신 완전히 말아먹었으니까 외환거래는 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조 3항.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이 대항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배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앞에서 많이 봤던 거하고 똑같은 조문이네. 8조 2항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이런 성격도 있고 이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뭐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행위 몽땅 다 할 수 있다. 그걸 포괄정형성이라고 부릅니다. 포괄정형성.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가제한성.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한해봤자 어차피 쓸모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몰랐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불가제한성. 그리고 세 번째,
그거 출급고 갑니다. 11조 1항에. 만약에 연희만두 영업주로부터 숙권을 받은 연희만두 2호점 지배인이 연희만두의 그 영업주의 어떤 민법에서 말하는 아주 개인적인 혼인, 입양, 이런 것을 대리를 했다. 그건 효력이 없겠지. 어느 범위에서만 지배권이 인정했는다. 영업에 관한 줄 것입니다. 영업에 관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배인이 가지는 대리권이라고 하면서 영업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서만 대리권을 가지지 영업 관련성이 전혀 없는 친족법이나 상속법상의 행위는 대리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하는 분은 불가 제한성 밑에 세 번째 영업 관련성 그렇게 씁니다. 영업 관련성. 영업에 관한 범위에서만 대리권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정성입니다. 특정성. 특정성이 뭘까? 네 번째 특정성. 이거는 뭔가 하면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장은 신한은행 동교동 지점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겠지. 특정한 지점, 특정한 영업소의 거래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지. 그 밖의 범위에서는 대리권이 없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특정성. 그래서 짧겠습니다. 특정한 영업소에서만 지배권 있을 유자. 특정한 영업소에서만 지배권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약간 내용을 추가할 게 좀 있는데요. 불가 제한성, 그리고 영업 관련성, 여기에 내용을 좀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 옛날 이야기 할 때는 필기구를 다 던지고 편하게 듣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전에 동화은행이라는 그 은행이 있었죠. 그 뒤에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동화은행의 삼성동 출장소, 잠실 옆에 삼성동, 거기에 출장소장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사기꾼 장영자 여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최고의 프로페셔널 사기꾼이죠.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장영자 씨가 여러분들 3번 형사처벌 받은 거 아시죠? 첫 번째 형사처벌 받은 게 12년형인가 살고,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나와서 한 6개월 만에 또 이제 사기를 해서 또 요것 때문에 들어가서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에 또 15년형인가 받았는데, 재판장 이야기가 지금까지 형을 워낙 많이 살았다. 지금까지 상금원에 17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미 환갑이 넘었잖아요. 이제 15년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거의 생존해서 깜빵을 나오기는 어렵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고령을 감안하면 15년형이 과중한 줄은 안다. 하지만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액수도 너무 크고 피해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정말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영자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라는 걸 다 아는데도 그래도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정면에서 보면 사기꾼으로 안 보이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진짜 막 속이라도 다 빼내줄 정도로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빼주고 보면 또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또 들어갔는데 거의 살아서는 못 나온다고 이제 건강도 지금 안 좋고. 그런데 요게 두 번째 이제 구속됐던 사건인데 그 장영자 씨가 동화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동화은행의 이름을 빌려서 담보배설하는 걸 이제 받으려고 했어요. 담보배설가 뭔지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러세요. 그런데 원래 동화은행 내부 규정에 따르면은 출장소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영업소가 지점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이즈가 좀 큰 놈이고 출장소는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지. 구청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데 가면 사이즈 작은 지점이 있잖아요. 그 출장소라고 부르는데 동화은행 내부 규정에서 지점장은 담보배설을 할 수 있지만 사이즈가 작은 출장소장은 담보배설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영사가 이 출장소장을 이제 갖고 놓은 것이 이번에 네가 담보배설을 하나 해주면은 나중에 500억을 예치를 1992년도 사건이거든요. 500억을 예금을 내가 유치를 해주겠다. 500억이면 일개 출장소장이 한 방에 동화은행에 이사로 진급할 수 있는 큰 실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요즘 돈으로는 뭐 몇천억 단위가 되겠지. 뭐 물가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출장소장이 원래는 이걸 담보배설을 해줘서는 안 되는데 진짜로 사모님이 500억을 예치를 해준다 그러면 제가 목숨을 걸고 담보배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보배설을 받았다고. 그래서 동화은행 명의로 된 이음을 제3자에게 매각을 했고 이 제3자가 삼보 신용금고라는 회사인데
나중에 장영자한테 걸려서 결국 삼보금고도 망하고 동화은행도 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줬는데 나중에 이 어음을 넘겨받은 삼보신용금고가 동화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동화은행은 뭐라 그럴까? 동화은행은 출장소장은 원칙적으로 담보배설을 할 권한이 없다. 이건 무권들이다. 대리권 없는 행위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나왔겠지. 동화은행은. 한데 이때 써먹었던 조문이 11조 3항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출장소장도 사이즈가 작은 지점의 그 캡틴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배인은 맞거든요. 지배인은 맞는데 하지만 출장소장은 담보배설을 하지 못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화은행은 선의의 제3자 삼보신용금고의 책임을 져라.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가 예, 동화은행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삼성동 출장소장입니다. 담보배설을 할 수 없는데 해줬다. 뒤에 있는 분이 미안하지만 장영자입니다. 나쁜 놈. 그런데 성별이 바뀌어버렸네. 그런데 여기 출장소장으로부터 장영자가 받아갔어요. 장영자는 출장소장이 담보배설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지. 선수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런데 뭐 미안하지만 출장소장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500억 땡겨줄게 이렇게 해서 받아갔던 악의란 말이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분이 삼보신용금고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담보배설을 된 어음을 이제 넘겨받은 사람이란 말이지.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줄 것입니다. 선의의 제3자라고 할 때 제3자 동그라미 하세요. 11조 3항의 제3자.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앞에 보세요. 이분이 삼성동 출장소장이고 직접 거래했던 장영자는 선의인가 악인가? 악의. 뒤에 있었던 사람은 선의인가? 선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인과 거래한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한 사람만 제3자인가? 그래서 한 달이 건너뛴 사람도 제3자인가? 그게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직접 상대방은 악이잖아요. 하지만 한 칸 건너뛴 사람은 선이잖아요. 한 칸 건너뛴 이 사람도 제3자에 포함이 되는가? 그게 문제가 되었고 여기서 대원 판례 제3자 행위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한 칸 건너뛴 사람도 제3자에 들어간다 그랬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는 목적입니다. 거기서 제3자 동그라미에서 대법 판례 그렇게 쓰시죠. 법전에 메모합니다. 판례 땡땡 행위의 경우 제3취득자도 포함 그렇게 쓰세요. 행위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도 포함한다. 아시겠습니까? 다 썼으면 OX로 대답을 합니다. 지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로 봐야 할 소지가 높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제3자 그러면 일단 틀린 보기로 체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건 객관식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보기가 더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이니까. 하지만 그냥 제3자 그러면 좀 이건 타당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OX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란 행위의 경우 직접 상대방만을 가리킨다. X 아시겠죠?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제3취득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불가제한성에서 또 한 가지 선의의 제3자라고 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를 보면 뭐 착할 선, 좋을 선 그리고 뭐 뜻의 이렇게 착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법률 용어로 선이란 뭘 몰랐다는 이야기고 악이란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좀 학설 대립이 있는데 뭐 이런 학설들이 있겠지. 모르기만 했다면 무조건 선의로 보호를 하자는 견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몰랐고 모르는 데 대해서 적어도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 몰랐고 모르는 데 대해서 티끌만한 과실도 없을 때만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견해가 있겠지. 그런데 상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어떤 선이든지 전부 다 통설은 선의 and 무중과실로 해석을 합니다. 뭘 몰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모르는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엄청나게 큰 실수를 통해서 그걸 몰랐다 그러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법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반복을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길게 안 하고 그냥 짧게 선이 무중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동서는 어떤 선이든 선이 무중과실, 중대한 과실은 없을 때 보호를 해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통설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11조 3항에서 말하는 선의를 역시 통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도 선이 무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쓰시죠. 선의. 그거는 법전에다가 쓰세요. 법전에 선의 동그라미에서 통설 판례 선의 무중 이렇게 쓰세요. 통설 판례 땡땡 선의 무중. 그래서 궁금하시죠? 그때 삼보금고하고 동호한행 사건은 결국 어떻게 종결이 되었을까? 여기서 동호한행은 삼보금고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삼보금고는 동호한행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동호한행 측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출장소장은 담보배설을 못해. 우리는 책임 못 져. 그러니까 현재 소진인 삼보금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한 내부적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우리 삼보금고에 대해서 당신 동호한행은 책임져라.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다시 동호한행은 뭐라고 받아쳤을까? 당신들은 선의의 제3자여야 하는데 문제는 직접 상대방인 장영자가 악이었으므로 이미 당신들은 보호될 가치가 없어. 여기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3자란 어음거래의 경우 제3취득자도 포함한다. 직접 상대방 장영자가 악이라고 하더라도 제3취득자 삼보금고가 선이라 그러면 그때는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에 다시 동호한행의 소송드린 변호사가 마지막 승부를 걸었던 게 제3자가 선의해야 한다. 선의의 제3자만 삼보금고가 선일 때만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삼보금고는 이 담보배사할 권한이 없는 출장소장이 담보배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선이란 선의 앤드 무중으로 해석을 하는 게 통설이다. 그러면서 동화은행의 변호사가 마지막 이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당신들의 몰랐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금융회사식이나 되면서 출장소장이 담보배설을 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다면 당신들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삼보신용금고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마지막 승부를 중대한 과실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따져졌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 다 알아듣고 계시죠? 표정이 너무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건 삼보금고고 지금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는 건 동호한행인데 마지막 승부가 어음 소지인 삼보금고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동호한행 변호사가 한번 주장을 해봤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선이이다 아니다 이건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항상 소송의 승패는 증명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게 있겠지. 다 들어두면 나중에 또 증명 책임도 저 출처가 최근에 자수되니까 채무자인 동화은행이 어음소진 니놈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이걸 증명해야 할까? 아니면 소진 스스로 원고 어음소진 스스로 나는 선이고 중대한 과실도 없어 이걸 소진 원고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 이런 게 나오겠지. 거래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누가 뭐를 증명해야 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통설이고 또한 판례였습니다. 누가 뭐를 증명해야 할까? 피고인 동화은행이 뭘 증명해야 할까? 원고인 삼보금고가 뭘 증명해야 할까? 힌트 거래안전 누가 뭐를 증명해야 할까? 피고인 동화은행이 원고 소진 삼보금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거래안전을 생각을 하면 피고가 책임져야 되겠지. 증명 책임을 그죠? 그런데 증명을 끝내 못해서 동화은행이 물어줬고 이 여파로 이제 동화은행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화은행이 쓰러지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잔펀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잔펀치 중에 상당히 큰 펀치 중에 한 개가 장영자의 펀치였습니다. 이게 아주 큰 데미지를 이제 안긴 거고. 그래서 삼보금고가 언금을 지급받기는 받았어요. 한데 삼보금고도 이 과정에서 워낙 소송 비용이라든가 하여튼 많은 출혈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금액은 겨우 건지긴 건졌는데 그래서 원래 삼보금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압구정동에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이 제일 이제 그래서 땅값 비쌀 때 그래서 비즈니스 타운으로 비쌀 때 그때 압구정동에 있다가 이거 사건 하고 나서 그 대단한 빌딩하고 다 팔고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면 고시의 메카 신림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무슨 저축은행이 신림동에서 영업을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럼 뭐 없지. 고시생들을 상대로 무슨 금융거래를
그죠? 근데 그 사옥을 매각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신림동으로 왔는데,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건 아니고, 신림동 그 신림사거리 밑에, 신림전철역 밑에 롯데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아주 궁색한 그런 좁은 빌딩으로 참 안 됐죠. 아주 그 선수 하나를 잘못 만드니까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두 개 금융회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 관련성입니다. 영업 관련성. 이거는, 이거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영업하고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장이 이번에 승용차를 한 대 구입을 했답니다. 또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장이 어음을 발행을 했답니다. 1억 원짜리. 그런데 승용차 구입한 건 자기 개인 생활을 위해서 구입을 한 거고, 어음 발행도 이 어음 발행의 대가를 자기 자녀 교육비 지출을 위해서 발행을 한 것이 신한은행을 위해서 어음 발행 승용차 구입을 한 건 아니었대요. 그렇다면 퀴즈. 신한은행은 이 어음 발행 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영업 관련성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11조 1항 한번 더 읽을까요? 11조 1항. 11조 1항. 지배인은 영업소에 가름하여 뭐에 관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과연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지 관련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껍데기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속내 사정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껍데기로 판단한다. 이걸 민법학계에서 외형 이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 쓰지 말고 다시 그러면 여기서 어음을 발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녀 사교육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껍데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은행 지점장이 어음을 만지는 건 당연한 거지. 껍데기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한은행은 어음상 책임을 지고 자동차 구매 계약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차가 필요하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외형 이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음을 취득했던 사람 또는 자동차를 매도했던 사람이 이게 지점장의 개인적인 활동을 위한 어음 발행이고 자동차 매매였다는 사실을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다면 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때는 신한은행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지. 아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대법원 판례이고 우리나라의 통설입니다. 그럼 같이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어떠한 지점장의 행위가 영업에 관련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OX. X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외형에 따라서 외형 껍데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 거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때는 영업주는 책임을 안 져요. 아시겠죠? 같이 씁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영업 관련성 어떻게 판단을 한다? 외형 이론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한다. 은행 지점장이 어음을 만진다는 건 당연히 껍데기로 보면 당연히 지배권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 은행에 자동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껍데기로 보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속내 사정은 들여다보지 않고 주관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외형 껍데기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하지만 이건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아래쪽에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고 그러나 상대방이 뭐일 때는 대항 가능,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대항 가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화살표, 영업주, 대항 가능. 그래서 지배인의 권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이제 쉽게 이제 답에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연희동 지점장으로 아무개를 선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연희동 지점장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지점장을 뽑아뒀더니 한다는 짓이 영업을 폐지하고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영업을 양도하고 있다. 뭐 지점을 뭐 폐지를 한다. 뭐 안 되는 그런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영업하고 관련이 되긴 하지만 지배권 그 자체의 존속을 해치는 행위 이런 건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영업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폐지한다. 또는 영업을 양도를 한다. 또는 지점을 폐지를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거기 가서 일하라고 보냈더니 이게 폐지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지배권에 관해서도 보셨고,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 22페이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한 30페이지 정도 한다 그랬죠? 12시니까, 우리 1시까지 수업해야 되니까, 10분을 쉬면 좀 길고, 5분만 쉽시다. 5분 쉬고 3교시 할게요.